지난 시간에는 정상신생아 간호 부분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 하셔야 되는 거는 고위험 신생아 간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을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가 정상신생아라고 이제 부르는 거는 재택기간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7주에서 42주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37주 미만이다라고 하면 미수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42주 이후다라고 하면 과수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재택기간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출생 시 체중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체중아라고 부르는 거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미숙아인 경우 크기가 매우 작죠. 그리고 피부는 적색에서 분홍색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밖에서 정맥이 보이기도 합니다. 솜털이 많고 피하 지방이 적거나 없습니다.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활동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고 반사 반응도 미약하거나 비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 유지 당연히 어렵고요. 빈번한 무호흡이 있고 주기적인 호흡을 하며 환기가 저하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미수가 호흡의 특징은 흉곽벽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흡기 시에 흉골 부위에 함몰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출생 시 체중이 1.2kg 이하의 미숙아인 경우에는 간헐적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호흡 중추의 발달이 미숙하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위험 신생아의 간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인 간호 돕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신생아의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위험 신생아도 호흡 시작과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미숙아의 호흡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호흡도 있고 간헐적인 호흡도 있고 빈번한 무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흡 장애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를 유지하고 분비물을 제거해주고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위, 옆으로 눕혀주는 것, 즉 측위를 취해준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산소를 공급해 줄 때는 산소의 농도와 모니터링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되고요. 최소한의 산소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자, 체온 유지하는 것도 어렵죠. 자, 체온 유지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표면이 체중에 비해서 매우 크고, 두 번째,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합니다. 세 번째, 순환기가 미숙하기 때문에 말단부로 열 전달이 어렵고요. 네 번째, 피부 밑에 지방 조직이 결여되어 있고, 다섯 번째, 피부 표피가 매우 얇기 때문에 체온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아인 경우에는 보육기 내에서 간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육기의 온도는 30도에서 32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보육기 내의 습도는 55에서 65%가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감염 방지인데요. 자, 감염 방지를 하기 위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 있었죠. 매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뭐죠? 손 씻기. 감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영양 공급인데요. 자, 영양 공급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미숙아라고 하면 재택기간이 37주 미만이었는데요. 특히 32주 이하의 미숙아인 경우에는 연하반사가 굉장히 미숙하고 수유 중에 쉽게 지칠 수도 있고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위관 영양을 시행합니다. 자, 미숙아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 역시 미숙하기 때문에 장 괴사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농도를 높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요. 비타민 A와 D, 그다음에 비타민 C 또는 비타민 K를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고위험 신생아의 간호 돕기, 호흡과 체온, 감염, 그리고 영양 공급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요 네 가지를 고위험 신생아 간호의 4대 목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미숙아인 경우에는
보육기 안에서 간호를 하게 되는데 이 보육기 안에서의 간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육기 안에서의 체위, 미숙아를 반드시 눕히진 않죠. 자, 어떻게 눕히는 게 좋으냐? 측위를 취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체위 변경을 하는 이유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요. 세 번째, 체중을 측정한다라고 할 때는 보육기 안에서 매일 체중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보육기 안에서 포유시킬 때의 체위는 반좌위가 좋고요. 포유가 끝난 이후에는 우측 위로 눕혀주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측 위로 눕혀주게 되죠. 자, 보육기의 점검 2시간마다 점검을 하게 되고요. 보육기 안에서 습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습도는 55에서 65%였고요. 보육기 청소는 소독수를 사용하여 매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출생 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는 미숙아 금식을 하게 되고요. 자, 미숙아가 호흡곤란, 흉부함모를 보이면 우선적으로 기도를 확보해주고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기에 이중벽과 덮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중벽과 덮개를 하는 이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산소 농도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가습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열의 방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중벽과 덮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산소 농도의 변화를 막는 것,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생리적 합병증과 관련된 고위험 신생아 간호돕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생리적 합병증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고빌리루빈 혈증이 나왔는데, 얘는 말 그대로 빌리루빈이 혈액 중에 과도하게 많이 축적되는 현상, 이거를 고빌리루빈 혈증 이렇게 부르죠. 자, 이 고빌리루빈 혈증이다 그러면 밖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황달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황달 증상을 바로 관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곡막, 두 번째 손톱, 손바닥, 발바닥을 포함해서 신체 전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리적 황달이라는 거를 앞쪽에서 배웠었죠. 생후 2, 3일에 시작하여 7일 정도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치료는 필요 없다라고 보셨는데요. 자, 생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황달, 이거는 빌리루빈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생리적 황달이 아니죠. 그래서 혈액에 문제가 있구나, 즉 용혈성 질환이 있구나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나오죠. 신생아 용혈성 질환. 24시간 이내 발생하는 황달을 의미하고요. 이 황달이 생기는 원인은 적혈구가 파괴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적혈구가 왜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자체에서 파괴가 되느냐라고 하면 혈액 부적합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 부적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RH 부적합증 그리고 ABO 부적합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RH 부적합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RH 마이너스 혈액, 태아가 RH 플러스 혈액인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ABO 부적합증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산모의 혈액이 O형, 그리고 우리 신생아가 A형이나 B형일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H 부적합증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첫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둘째 아이부터는 굉장히 심한 상태, 저산소증이나 신부전, 전신부종, 호흡장애, 심하면 사산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BO 부적합증이다라고 하면 첫 아이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자양막증 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신생아의 폐 성숙도 미숙으로 폐포를 팽창시키는 물질, 즉 계면활성제가 부족해서 호흡곤란이 초래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증상을 좀 보시면 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색증을 볼 수가 있고요. 혈액 중에 산소 농도가 낮죠.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는데 보통 정상 신생아의 호흡 불규칙적이고 분당 30에서 60회가 정상인데요. 초자양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분당 80에서 120회의 호흡을 볼 수 있고, 호흡이 빨라지니까 늑골의 함몰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에 흡기성 나음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하는 거는 수정체 후부섬유 증식증, 다른 말로 하면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체중이 1.5kg 이하, 재태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이 되는 미숙아에게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정확하진 않지만 고농도 산소를 장기간 흡입한 신생아에게서 흔히 발생하고요. 인큐베이터, 즉 보육기 내에 산소를 고농도로 장기간 주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발생하게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심해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양쪽 눈이 동시에 실명이 되는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과 관련된 신생아 간호돕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는 폐혈증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혈류의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전신 증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괴사성 장염이 나왔는데요. 얘는 앞에 체크를 좀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염이에요. 장염인데 심하죠. 괴사, 장이 썩어가는 장염을 의미합니다. 자, 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도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장기가 아니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관순환 결핍, 그다음에 세균이 증식하게 되고 조기 수유를 했다라는 그런 요인들이 서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을 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에게 있어서 괴사성 장염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유하기 전에 복부팽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수유 전에 위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잔유량을 측정해야 되고, 장이 잘 움직이고 있나 장음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신생아의 괴사성 장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금식이죠. 괴사성 장염이 아니라도 장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금식, 두 번째는 장이 움직이지 않고 염증이 생기면 가스가 발생해서 장이 이렇게 좀 부풀게 되겠죠. 그래서 위관을 삽입해서 가스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7일에서 10일 정도 경과한 후에 다시 구강 수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멸균수 또는 전해질 용액을 먼저 수유해 보고 괜찮으면 그때 이제 수유를 하게 되죠. 자, 신생아의 괴사성 장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발생했다라고 하면 금식시키고 가스를 배출시키는구나, 이렇게 간호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상풍이죠. 신생아 자연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태반을 통해서 모체로부터 면역체를 받는데요. 받을 수 없는 면역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백일해, 두 번째가 파상풍. 그래서 이 파상풍 같은 경우 어떻게 감염이 되느냐 기억하셔야 되겠죠? 제대를 통해 감염이 되고요. 소독되지 않는 클램프 또는 소독되지 않은 가위나 칼로 제대를 절단하는 경우에 잘 발생을 합니다. 증상은 근육 강직이죠. 그래서 우리 턱 근육, 목 근육, 가슴 근육이 마비되면서 고열과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그래서 이 파상풍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간혹 호흡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그래서 호흡근의 마비를 예방하는 것, 항생제와 항독소
진정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간호가 제공되겠구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균성 안염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임균성 안염, 분만할 때 산도를 통과하면서 임균에 감염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발적이 생기거나 종창이 생기거나 통증 등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만하고 나서 1% 질산은 용액 또는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안연고를 사용을 했었죠. 특히 1% 질산은 용액을 점안하고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거를 크레데시 점안법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셨던 그 고위험 신생아 부분에서는 신체적인 특징 기억해 주셔야 하고,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그리고 괴사성 장염, 그리고 그 파상풍과 임균성 안염 이렇게 정리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